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38번째, 3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까지는 이론론 세 번째였는데, 오늘은 이론론 네 번째입니다. 존재적 발음이 공동체의 도덕으로 드러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네, 이 지금 모든 거에 있어서의 우리는 첫 번째 이론론 1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은 유기적 관계로 인해서, 이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절대자와 절대자가 자연을 본인의 현현으로 우리는 표현을 했고, 그때 자연 속의 한 인간은 성찰과 반성을 할 줄 아는 좀 특이한 존재로서 또 다른 현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발음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발음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발음이라는 질서가 내재적 초월성과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내재적 발음의 질서 속에서 모두가 구현이 돼야 이게 제대로 일치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일치감이 우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는 인간에 있어서 드러나는 게 윤리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에 바탕이 되는 도덕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도덕으로 드러남이 존재적 발음에서 비롯됐고, 이 발음이 공동체,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는 곳에서 도덕으로 드러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랬어요. 지금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존재적 발음이 왜곡되어 있어갖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발음이 공동체에 도덕적으로 드러난 세상은 겉으로는 규칙이 늘어난 사회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발음의 질서라는 거는 규칙 자체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게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없는 규칙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무심, 무위, 자연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그것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행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규칙이 줄어들어도 혼란이 생기지 않는 사회에 가까워집니다. 그 변화는 제도 이전의 깊은 층위에서 드러납니다. 제도 이전의 깊은 층이라는 거는 이건 결국은 뭐죠? 이거는 자율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율이 바탕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정약용이 자주직원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주직원을 지닌 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발음을 행해야 되는데 발음을 행하지 않고 부정을 행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죠?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유발이 돼요. 갈등이 유발이 되니까 혼란하게 되죠? 지금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이 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혼란을 멈추려면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갈등이 없으려면 일치가 돼야 되죠? 불일치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정함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발음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발음이 도덕적으로 작동한 사회에서는 먼저 행동의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해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양심에 따른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무엇이 허용이 되는지 이 얘기는 뭐죠? 법적으로 내가 이걸 걸리지만 않는다면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따지기 전보다 자신의 행위가 관계의 흐름을 살리는지, 아니면 혹은 어긋나게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심에 어긋남이 있는가, 어긋나지 않은 나의 행위인가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 이전의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이 어디예요?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처럼 내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진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필요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관계를 손상시키는지를 묻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요? 발음의 질서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도덕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조율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 조율의 능력이 뭐죠? 결국은 이게 우리는 크게 얘기하면 자리이탈고 아니면 8글자로 얘기하면 뭐였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용, 중도, 권도, 이렇게. 이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성, 성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책임의 구조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잘못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벌이나 낙인보다 먼저 어디서 잘못됐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해서 거기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악의보다는 관계의 단절, 제도의 왜곡, 소통의 실패가 성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바람직한 사회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는 책임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존재론적 깊이로 되돌리는 과정이죠. 따라서 잘못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발음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균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과 악이 아니라 선과 불선으로 봐서 선함을 행했을 때는 우리는 발음의 질서를 행했습니다. 근데 불선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선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선을 왜곡시켰다는 얘기는 뭐죠? 선을 왜곡시켰다는 얘기는 발음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깼다는 거지. 그래서 발음의 질서를 깬 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한 공동체의 갈등 양상도 달라져요. 갈등은 억압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그러니까 억압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보세요. 억압되거나 은폐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게 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극대화가 되겠죠. 갈등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뭐죠?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편을 가른다. 편을 가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적대적 행위로 얘기가 되죠. 이 적대적 행위가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서로 간에 있어서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가 간에 있어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과 복원의 계기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적 발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공동체의 붕괴 신호가 아니라 너 잘못됐어. 우리가 어렸을 때 조회를 하면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면은 삐딱하게 튀어나온 애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 흐름을 다시 정렬하라는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대화, 중재, 사과, 용서의 문화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권력의 성격 역시 변화를 해요. 권력이라는 거는 누구를 짓누르는 그러한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권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자리가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생각이자 맞는 가치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권력은 명령과 통제의 힘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흐름을 조율하는 책임으로 이해됩니다. 법이라는 건 징계를 내리기 위한 법의 적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교정을 해주는 그 작업으로서의 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을 징계의 역할로 삼는 나라 치고서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고 그런 나라 치고서 독재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법이라는 무형의 힘을 가지고서 짓누르기, 억압과 수탈하기에 바쁘다는 거지. 그게 법의 왜곡이에요. 법의 왜곡. 그래서 지도자의 정당성은 규칙을 얼마나 강하게 집행하는가가 아니라 이 법을 법대로 적용을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공동체의 관계망을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이게 법의 역할이죠. 법의 역할. 그래서 권력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아래에서 실내로 떠받쳐진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서 국민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노동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죠. 효율과 성과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삶을 유지하는 정합성이 고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여가 될 수 있는가, 내 삶도 그렇고 타자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제와 노동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노동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인식되며 약자의 탈락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음이 흔들렸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은 사라지지 않지만 파괴적 경쟁은 스스로 정당성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 또한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도구와 수단으로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은 지금 뭐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 기능적인 것보다 발음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감각을 기르는데 중심이 놓였을 때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경제와 노동에 있어서의 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규칙을 외우기보다는 법을 피하기보다는 왜 어떤 행동이 우리의 서로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살리는지를 체험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유치원에서 두 아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일어난 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 무슨 모습으로 보이지? 그렇다면 이 모습이 너희들한테 가장 좋게 되려면은 어떠한 선택을 했어야 되지? 라는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야 이게 마땅한 거지. 그래서 이는 도덕교육이 훈계에서 존재감각의 훈련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의 공동체 구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사회에서의 도덕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름은 이때 우리는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것을 설정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각자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공존에 가능한 질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적 발음이 작동할 때 도덕은 획일화의 도구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탱하는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컨대 존재적 발음이 공동체의 도덕으로 드러난 세상은 통제가 줄고 신뢰가 늘며 처벌이 감소하고 회복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회,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회라는 거는 그들만의 공고한 사회가 이루어졌고 관계가 바람직한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회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존재적 발음이 공동체의 도덕으로 드러난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 종교가 추구하는 세상이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종교는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종교라는 건 뭐죠? 내재적 초월성이 우리의 자연에 드러나고 인간에게까지 현현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종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발음이 공동체의 도덕으로 드러난 세상은 어느 한 종교의 교리적 완성 상태라기보다 각 종교가 서로 다른 언어로 지향해온 공통의 지평에 가깝습니다. 왜요?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서의 발전된 종교가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라는 데가 거의 이제는 한 국가처럼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라는 거는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는 저마다 다른 신개념 구원론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존재가 어긋났을 때 세계는 왜 고통과 혼란으로 기울어지는가라는 질문이고 종교는 이 어긋남을 죄, 무지, 집착, 불의, 단절 등의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해왔죠. 그리고 그 어긋남이 회복된 상태를 각기 다른 이상향, 자, 천국, 불국토, 대동세계, 소국, 가민 등으로 제시해 왔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불교의 정터, 유교의 대동사회, 도가의 무의자연, 이슬람의 샬롬은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존재의 질서가 바로 서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게 모든 종교가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윤리가 외부에서 강제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존재의 흐름에 합치될 때, 즉, 뭐예요? 내재적 초월성과 일치감을 가질 때 도덕적 행위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왜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이 말한 존재적 발음이 도덕으로 드러난 세상과 겹칩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존재적 발음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가 본래 지향해온 세계에서는 계명이나 계율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를 경계 삼아서 그 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계율도 그렇죠.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하는 그 율법 이런 것들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존재적 발음으로 회귀하도록 돕는 임시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예컨대 십계명은 법 이전의 존재적 질서를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지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들한테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게 계명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안내선이며 불교의 개요는 깨달음 이전의 삶을 흐트리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연히 계율에 맞는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교의 예 역시 외형적 규범이 아니라 이인의 삶에 스며든 흔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종교적 이상세계는 규칙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라 규칙이 거의 필요 없어지는 사회에 가깝다. 사람들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세계가 바로 선다는 것을 이미 알고 느끼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때 도덕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리듬처럼 작동을 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존재의 리듬의 흐름에 우리가 실어서 움직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윤리, 도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다만 종교 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 존재적 지향이 교리, 제도, 권력으로 고정될 때 이 교리, 제도, 권력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 인간이 만든 이 고정되어 있는 교리나 제도나 권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교리, 제도, 권력으로 고정이 되었을 때 그 고정된 순간에 도덕은 뭐예요? 존재의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의 경계선이 되고 발음은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라 배타적 규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종교는 서로 충돌하고 본래 추구하던 세계와 멀어지게 됩니다. 종교가 원래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에서 우리는 교리, 제도, 권력으로 딱 고정시켜 놨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각 종교가 추구하는 세계는 언어와 상징은 달라도 존재적 발음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도덕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라는 점에서 깊이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종교는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의 거울로서의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뭐 잘못됐어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교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모든 종교는 한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곳이 뭐죠? 내재적 초월성을 향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 내재적 초월성을 향하는 모습에 있어서의 가는 길은 무슨 길을 밟아야 된다? 발음의 질서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모든 종교가 받는 것은 밟아야 하는 길은 뭐예요? 발음의 질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일지사상의 언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상적 구조로 수렴이 돼요. 일지사상에서 세계의 근원은 분열된 다수의 원리가 아니라 멈춤의 자리, 일지 상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곧 존재가 스스로 어긋남을 멈추는 근원적 중심입니다. 이 근원적 중심의 상태와 일지 상태는 뭐예요? 그 맛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멈춤은 정지나 소멸이 아니라 존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르게 놓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깨달음은 뭐예요? 근원적 중심인 내재적 초월성 절대자와 일치되는 지점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발음은 규범적 명령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존재적 발음이란 외부에서 부여된 기준이 아니라 존재가 관계 속에서 자기 정합성을 회복할 때, 즉 존재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자연히 드러나는 질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생각이 분주할수록 세계는 분열되지만
생각의 멈춤, 생각의 끝에 다다른 자리에 이르면 존재는 스스로를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이때 드러나는 발음은 옳아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어긋날 수 없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뭐죠? 발음의 질서에 그 선상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중요한 전환은 이 존재적 발음의 질서가 개인의 깨달음, 도노, 투독, 증독, 상구보리, 줄탁 동시에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삶 속에, 즉, 이게 뭐죠? 상구보리니까 결국은 아라한, 불교에서 얘기하면 아라한의 경지, 독각자죠, 독각. 혼자 깨달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만 머물지 말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뭐죠? 도노가 됐으면 점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상구보리가 됐으면 하와 중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춤의 자리를 체득한 개인은 일지 상태에 서 있는 그 개인은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으며 자연을 대상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곧 자기 존재를 흔드는 일임을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 축적될 때 공동체에는 인위적 규칙 이전의 생활 질서, 이게 뭐죠? 이게 발음의 질서잖아요. 발음의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발음의 질서를 도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자연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도덕은 외부에서 강제된 규율이 아니죠. 존재적 발음이 생활 속에 굳어진 흔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도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사, 절제, 배려, 책임, 약속은 모두 해야 할 일이기 이전에 멈추면서 흘러나온 삶의 자연스러운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에서의 도덕은 윤리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이 일상으로 번역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예. 그래서 공동체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제도와 법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제도는 발음의 대체물이 아니라 제도는 존재적 발음이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임시적 그릇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도가 스스로 목적이 되면 고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멈춤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생명력을 상실을 하게 되어 멈춘 상태가 이게 고정이 됐다는 건 멈춤이 아닌 고정이에요. 그러므로 일지사상은 항상 제도를 향해 물어요. 이 규칙은 여전히 멈춤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생각이 산물인가? 이 생각의 산물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산물인가? 이 인위적인 산물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이외의 누구를 위한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 구조 안에서 종교는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불교의 정토, 유교의 대동사회, 도가의 무의자연이나 아니면은 소국가민, 이들은 모두 멈춤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 상태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언어들이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지도 우열을 가리지도 않아요. 다만 그 배후에 있는 존재의 멈춘 자리를 가리킬 뿐입니다. 이렇게. 일지사상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배후에 있는 존재의 멈춤 자리를 가리킬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지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일지사상이 그리는 이상사회는 규범이 완벽한 사회가 아니에요. 규범이 거의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기에 다르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춤의 상태에, 일지 상태에 머무르면 그것은 발음의 질서에 맞게 내가 밟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르게 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멈춤을 회복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지사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사상이란 존재가 멈춤에 이르러 스스로 바르게 놓일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은 바르게 놓일 때 어디에요? 예, 발음의 질서 위에 놓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발음이 개인에서는 자각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공동체에서는 뭐로? 도덕과 윤리, 도덕으로, 문명에서는 질서로 드러나는 흐름을 밝히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발음은 강요되지 않고 도덕은 명령이 아니며 공동체는 통제가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천국, 불교에서는 불국토,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소국가민, 유교에서는 대동사회, 예, 이슬람에서는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윤리학연구소 138번째 이야기의 이론론 네 번째 것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째 이야기 이론론 5번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